우리가 래퍼 푸 샤이스티가 텍사스의 한 스튜디오에서 구찌 메인과 다른 사람들을 납치하고 강도 행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속보를 다뤘던 거 기억나시죠? 푸 샤이스티의 변호사 브래드포드 코엔이 여기 사이바에 있습니다. 그는 이번 새 형사 사건에서 푸 샤이스티를 변호 중입니다. 정부의 주장과 정부가 주장하는 증거에 대해 그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리고 그의 의뢰인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이 분명히 좋아할 것 같은 앱을 하나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이름은 업사이드입니다. 업사이드는 주유, 식료품, 테이크아웃 등 일상 구매 시 현금 환급을 제공합니다. 방법도 간단하며 무료로 앱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10만 개가 넘는 제휴 매장 중 한 곳에서 혜택을 선택하세요. 평소처럼 카드로 결제하고 구매를 인증하면 바로 현금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유를 하거나 어느 날 테이크아웃을 하고 싶을 때 저는 먼저 업사이드에서 혜택을 찾아봅니다. 결제 후 앱에 현금이 적립되며 바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사이드 자주 이용자는 연평균 $254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현금 환급을 시작하려면 설명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모션 코드 SIDEBAR를 입력하세요. 첫 주유 시 갤런당 25센트 추가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연방 당국이 래퍼 구찌 메인과 다른 사람들의 강도 및 납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체포됐다는 속보를 다뤘습니다. 이제 래퍼 푸 샤이스티의 변호사가 등장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우리가 논의 중인 사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유명 음악 아티스트 등 9명 이 총기로 협박해 납치, 강도 혐의로 연방 기소됐습니다. 텍사스 댈러스 음악 스튜디오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텍사스 북부지검 연방검사 라이언 레이볼드가 밝혔습니다. 9명 중 8명은 텍사스 댈러스와 테네시 멤피스에서 체포됐으며 피고인에는 란트렐 윌리엄스 주니어 일명가 포함됩니다. 푸 샤이스티, Lantrell Williams Sr., Rodini Light Jr., Kadarius Waters, Terrence Rogers, Demarion Gibson, DeMarcus Glover, Corday Johnson, Darian McDaniel이 있습니다. 제가 9명 중 8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FBI 애틀랜타 지부는 세인트루이스 아메리칸의 보도에 따르면 9번째 용의자인 테런스 로저스가 폭력범죄 전담반에 의해 애틀랜타의 한 주택에서 체포되었다고 CBS 뉴스에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푸 샤이스티 사건을 그의 변호사이자 유명 연예인 형사 변호사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과도 친분이 있는 브래드포드 코엔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브래드포드, 항상 반갑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항상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푸 샤이스티를 변호하셨죠. 이 사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구찌 메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그와 함께 일한 적이 많거든요. 저는 푸 샤이스티의 첫 사건에서 구찌 메인과 함께 일했어요. 사실 그가 제가 그 사건에 참여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푸와 구찌 둘 다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둘 다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재능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구찌의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 다룰 건데 그게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현재 당신의 의뢰인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판사가 그가 계속 구금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금 중인 게 맞나요? 맞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이 사건과 조사를 서너 달 동안 진행했지만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형사 고발 문건을 제출한 것은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 드문 일입니다. 보통 이런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정보와 다양한 상황들을 공개하곤 합니다. 보통은 정식 기소가 이뤄진 상태여야 하지만 이번에는 형사 고발 문건이었습니다. 이런 문건은 보통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제출합니다. 보통 4개월 조사 시 형사 고발 문건을 잘 못 보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장이 접수되고 그가 보석 없이 구금된 상황에서 이제 그들은 기소장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용의자 도주나 정보 유출을 걱정해서였나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어요. 현명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사건에서 정식 기소 대신 형사 고발장으로 진행되는 건 처음 봅니다.
제 추측이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FBI에 진술을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댈러스 경찰국에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들은 FBI에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자면 그들은 현재 피해자 진술이나 피해자와의 접촉 없이 대배심 앞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시 제 추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구찌가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여쭤볼 게 많네요.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푸샤이스티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나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이 그렇듯이요. 사건에는 기복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건 당신도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왔죠. 그리고 사건에는 좋은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일들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푸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사건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그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고인이 그래야 하듯이요. 우울해지거나 화를 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제 모든 의뢰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건에 집중하세요. 이런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전쟁과 같으니 전쟁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자신을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싶습니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증거들에 대해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서에 따르면 여기서 상황을 정리하고 관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1월 10일에 피해자들은 이니셜로만 표시되며 RD도 포함됩니다. 이는 구찌 메인, 본명 로드릭 데이비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텍사스 댈러스 음악 스튜디오에서 총기로 협박당해 강도와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RD와 푸샤이스티, 란트로 윌리엄스 주니어 사이에 예정된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푸샤이스티는 RD의 레코드 레이블인 1017 Records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남은 윌리엄스가 계약 문제로 인해 빠져나가고 싶어 했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브래드포드 씨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는 그들의 비즈니스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음악 변호사나 엔터테인먼트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첫 번째 사건 때 구찌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애틀란틱 레코드 소속 아티스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푸와 구찌도 결국 애틀란틱 레코드와 계약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통 아티스트는 레이블과 계약 후 자신만의 레이블을 만들고 그 지분은 메인 레이블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다른 이들과 계약을 맺으러 갑니다. 이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와 비슷한데 불법은 아니지만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는 예를 들어 아틀란틱 레코드나 소니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보통 구찌나 드레이크 같은 정말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티스트는 보통 자신만의 레이블을 만들어서 다른 아티스트들을 영입하죠. 제 이해로는 그게 그들이 맺고 있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의뢰인이 그날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부인할 건가요? 당국에 따르면 모든 관련자들이 그 녹음실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오후 3시 43분경 윌리엄스 주니어, 시니어, 라이트, 존슨, 워터스, 로저스, 깁슨, 글로버, 맥다니엘이 사무실 동쪽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 감시 카메라 영상의 정지 화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진술서에는 또한 사건의 용의자들이 건물을 나와 이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에 탑승해 사건 이후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진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그들이 그 영상이나 추정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출입 기록이 있다면 그날 스튜디오에서 어떤 만남이 있었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야 변호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입증해야 할 책임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정부가 사건을 입증해야 하며 저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입증 책임은 항상 정부 측에 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받으면 검토할 예정인데 아직 다 받지 못했고
몇 장의 정지 사진만 봤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실제 스튜디오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은 없습니다. 일부 휴대폰 데이터 등은 특정 인물이 100야드, 나 500야드 반경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 그들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그 데이터는 그들이 그 지역에 있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는 두 대의 차량이 있는데 그중 한 차량은 란트렐의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차량은 그들이 혐의 제기한 다른 인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 게시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변호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여기서 당신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푸 샤이스티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선명한 사진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주장하는 건 어리석겠죠.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즉 그 부담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더 조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즉, 그가 스튜디오에 있었는지 계약 분쟁이나 그날 상황에 대해 확인이나 부인 모두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국 그런 의미네요. 그리고 제가 이걸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증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걸 섣불리 인정하는 건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말씀하실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과 아닌 것 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는 그냥 이 부분을 함께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요.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아니요. 비밀 없습니다. 우리 사이엔 비밀이 없어. 이런 거야. 바로 이런 거지. 그런데 정부의 주장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네가 말한 그 소위 디스트랙에 대해 언급했잖아. 그래서 구찌메인이 한 디스트랙을 녹음했다는 보도가 있었어. 곡 제목은 Crash Dummy인 것 같아. 가사 몇 줄을 읽어줄게. 진실을 말할게. 우리는 진짜 크래시 더미처럼 나갔지. 그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넌 내 밑에 계속 계약했지. 내가 방에 들어가면 긴장감이 감돌아. 겉으론 인사하지만 뒤에선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 이 부분에 대해 또 의뢰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놀랬던 건 디스트랙에 없는 내용이야. 디스트랙에는 총에 대한 언급도 없고 사용됐다고 알려진 드라코에 대한 언급도 없어. 드라코는 AK-47의 짧은 버전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그리고 말인데 건이나 드래코와 운율이 맞는 단어들은 정말 많아. 왜냐면 이런 단어들은 온갖 랩에 다 들어가니까. 특히 드릴 래퍼들이 총격이나 그런 일들에 대해 얘기할 때 말이야. 그래서 나는 총이 사용됐다든지 그런 식의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게 놀라웠어. 나는 누군가의 앨범이나 노래, 디스곡에 대해 절대 의견을 내지 않아. 왜냐하면 아티스트는 아티스트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건 그들의 관점에서 나온 거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느끼는 일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앨범이 더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게 걱정됐다거나 걱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 나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아. 그건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 해.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든 증거로 쓰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증거로 쓰일 때는 구찌메인이 증언대에서 그날 밤일 기억 안 난다고 말할 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약을 먹거나 술을 마셨고 복용 중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검사가 이를 증언 탄핵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알다시피 출석해서 네, 기억이 좀 흐릿하긴 한데 몇 가지는 기억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그런 식으로 증언하면 그 내용이 증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혐의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윌리엄스 주니어, 즉 푸시 아이씨가 블랙 AK 스타일 권총을 꺼내서 RD, 아마도 구찌 메인에게 겨누고 계약 해지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RD는 이에 따랐고 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RD가 총으로 위협당한 채로 떠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RD가 서류에 서명하고 윌리엄스 주니어를 계약에서 해지시킨다고 강제로 말하게 하는 장면을 녹화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주니어가 RD의 결혼 반지, 시계, 귀걸이, 현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총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요구했다고 주장됐습니다. 맥다니엘이 BP를 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과 MM이 거의 기절할 정도로 목이 졸렸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MM의 목과 손목에 난 상처나 찰과상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갑, 시계, 루이비통 가방, 헤드폰 등이 도난당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고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용하면 RD는 컨트롤룸 소파에 밀쳐졌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처형당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윌리엄스 주니어는 BP의 머리 뒤에 총구를 들이대고 BP와 RD에게 사무실 건물의 서쪽 출입구를 통해 컨트롤룸과 스튜디오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RD는 CW와 TD에게 그들을 차량까지 에스코트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떠날 때 MM은 윌리엄스 주니어에게 시계를 정말 가져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확보된 감시 영상에 따르면 해당 용의자들은 오후 4시 48분경 동쪽 출입구로 스튜디오와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브래드포드, 먼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RD가 원하지 않는데 계약서에 서명하는 녹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저는 그 녹음을 본 적이 없고 현재 그 녹음의 사본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 녹음의 사본이 생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서명되었다고 주장되는 그 계약서의 사본은 존재하지 않았고 보석 심리 중에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존재할 것이라 추정할 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 내 시계들이 정말 도난당하고 있는 건가? 라는 점입니다. 이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이상한 발언이죠.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고소장의 허술함입니다. 고소장 처음 부분을 읽어보면 이 강도 사건이 대략 오후 4시 50분쯤 이 주소에서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뒷부분에는 모두가 오후 4시 48분에 이 주소에서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기소되는 상황에서 고소장의 이런 허술함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고소장에서 발생한 실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수와 고소장 내에서 발생한 모순들이 있었는데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란트렐, 푸가 누군가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여러 가지 말을 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그가 한 남자에게 야, 네 총 내려놔. 이 사람 쏘지 마. 라고 말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안에는 서로 모순되는 진술들이 많이 있었고 고소장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성됐는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석 신문 중에 아주 영리하게도 실제로 그 고소장을 작성한 FBI 요원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FBI 요원이 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녀를 법정에 데려왔지만 증인석에 세워서 반대 신문을 받게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16년 경력의 다른 FBI 요원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증인석에 세워서 다른 FBI 요원이 고소장에 쓴 내용에 대해 증언하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소장 없이 고소장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제 나름의 의심이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언급했던 다른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많은 부분이 목격자 진술에 근거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지역 경찰에만 말했고 FBI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그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아는 한 여기 정부의 주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 지역 경찰이 작성해 제출한 보고서와 일치합니까? 그리고 둘째, 그게 사실이면 왜 FBI와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질문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달라스 경찰서에서 받은 보고서는 완전히 검열되어 있어서 보고서를 보면 온통 검은색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보고서는 대화 내용이나 발언자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힌 내용이 고소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장은 각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관해 꽤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쳐두고 그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왜 그들은 FBI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가끔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날 밤에 뭔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선택지와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FBI의 부름에 항상 응해야 한다는 것도요. 달라스 텍사스 출석 소환장을 받고 전화통화, 메모랜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힙합 랩 세계에서는 밀고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고자질이라고 말하죠. 한 남자가 있는데 그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게 고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플리디를 해도 고자질이고 이런 행동을 해도 고자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의견이 갈립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갱스터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고자질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남자는 사업가가 됐으니까 더 이상 뒷골목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여긴 많은 일이 있고 다양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 4개월간 FBI와 왜 얘기하지 않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FBI는 단순히 일정이 맞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보석 심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녀가 말했어요. 지난 4개월간 우리는 만나지 못했고 5명의 증인 모두 줌에 접속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했고 모두 너무 바빴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앞으로 그들이 협조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협조할지는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저는 어떤 사건에서도 그걸 전제로 삼지 않아요. 저는 사건들이 보석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앞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FBI에서는 그들이 협조할 거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준비합니다. 재판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제출 자료에 포함된 당신의 의뢰인에 대한 특정한 증거라고 주장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에는 당신의 의뢰인이 발목 전자 감독 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 사건에서 연방 마약과 무기 관련 혐의로 판결받아 가택 구금형과 전자 모니터링 장치 착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국이 그 장치의 위치 데이터를 사용해서 범죄 현장 근처에서 그의 움직임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목 전자 감독 장치가 그와 윌리엄 시니어를 스테이플스까지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일찍 스테이플스에 가서 그 합의서와 계약 해지 서류를 출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서류는 나중에 RD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 당국은 감시 영상과 GPS 데이터도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그 발목 전자 감독 장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스테이플스 얘기부터 할게요. 솔직히 그들이 거기 있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냥 녹음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제 고객들은 각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사를 출력하곤 해요. 한 곡에 5명이 참여하고 각자 파트가 있다면 보통 그 부분들을 출력하곤 해요. 그래서 저는 스테이플스 얘기에 정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자 감독 장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우리에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면 보통 그들이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정말 그들이 말한 그대로일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거기 없었다나 그가 그 지역에 있었다 같은 변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변호 논리를 만들어야 하고 정부가 입증 책임을 다하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네. 그가 전자 감시 장치를 차고 있었는지 아세요? 네. 그는 전자 감시 장치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 부분만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템파에서 맡아 기각시킨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휴대폰이 총각 당시 그를 현장에 있었다고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 후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 데이터는 그가 총격이 일어난 시간 근처에 현장으로부터 350야드 이내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받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은 차이가 있죠. 물론 여기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처리할 겁니다. 차량 식별 정보과 휴대전화 기록 증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술서에 따르면 라이트의 아버지가 테네시 번호판이 달린 2020년형 다찌 차저 헬리캐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국은 1월 10일 오후 2시 18분에 다찌 램 차량을 뒤따르는 차저를 번호판 인식기를 이용해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찌 램이 그날 오후 늦게 스튜디오 근처이자 범죄 현장 근처의 감시 영상에 찍힌 차량과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번호판 인식기를 이용해 차저가 흰색 뷰익 앵클레이브 차량과 가까이 이동한 것도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렌트 기록을 통해 그 앙클레이브 차량이 윌리엄스 시니어가 빌린 것임을 확인했고 윌리엄스 주니어, 즉 당신의 의뢰인과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 기록, 차량의 텔레메틱스 위치 데이터,
그리고 전자 모니터링 장치의 GPS 데이터도 확보했습니다. 당국은 전자 모니터링 장치가 기록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텍사스주 댈러스까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윌리엄스 주니어가 거주했다고 알려진 윈로즈 타워까지 추적했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했다가 현장을 떠난 뒤 한때 컴포트인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컴포트인에서 당국은 해당 객실의 렌트 기록과 이 장소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감시 카메라 영상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이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스튜디오에서 용의자들이 입고 있던 옷과 매우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이 많은 건 알지만 브래드포드, 이건 디지털 증거잖아요. 감시 영상, 렌트 기록, 차량, GPS 등인데 설명해 주세요. 결국 요약하자면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최대한으로 봐도 그건 모두를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전히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지 납치가 있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죠. 사실 이 사건의 관할권 요소가 정말 골치 아픈 부분인데 테네시에서 데러스로 이동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납치는 아주 구체적인 범죄입니다. 연방 납치죄가 성립하려면 이동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기소된 범죄를 완성하려면 이동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노래를 녹음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할권 요소에 대해서 그들은 푸가 데러스 어디에 실제로 사는지조차 언급하지 않아요.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발적으로 댈러스에 왔어요. 즉, 납치가 아니란 뜻이죠. 관할권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보석신문에서 그들은 만약 이 서명을 휴대전화로 녹화했다면 상거래 조항에 해당해 주간 상거래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휴대전화가 납치를 진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촬영한 다음에 밥 스미스에게 보내면서 야, 몸값 안 주면 내 사람 영상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범죄를 진행하는 데 해당돼요. 누군가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건 범죄를 진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관할권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총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총이 텍사스 산인지는 몰라요. 만약 텍사스에서 만들어졌다면 주간 상거래에 영향 없죠. 그들은 탄약도 못 찾았어요. 만약 그 탄약이 텍사스에서 만들어졌다면 주간 상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에 사용된 유일한 전화기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녹음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기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납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니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 전반에 걸쳐서 납치를 진행하는데 전화기나 주간 상거래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사용되었다는 관할권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게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될 텐데 아직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형사 고발 문서와 공소장은 자신들이 가진 증거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잡았다, 여기서도 잡았다, 여기서도 잡았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총이 없다는 거예요. 탄약도 없고 계약서도 없어요. 영상도 없고 스튜디오 안에 영상도 없어요. 그들은 주장하는 피해자들 외에 다른 증인이 없습니다. 2명의 증인은 아무것도 듣거나 보지 못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중 1명은 스튜디오 소유자입니다. 그중 1명은 인턴인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아주 크지 않고 여러 녹음실이 있지만 그날 녹음 중이던 사람들은 이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면서 모두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단 한 그룹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듣거나 보지 못한 게 이상해요. 모든 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MM이 모두와 함께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야, 너희 진짜 내 시계 가져가는 거야? 라고 말한 것도 그렇고요. 얼굴에 총을 맞을 뻔한 사람이 야, 근데 진짜 내 시계 가져가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게 저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장에 반박하고 싶어요. 네, 저는 반박하겠습니다. MM의 부상 주장과 언급된 생각을 합치면 모든 디지털 데이터가 사실일 때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바로 소셜미디어 계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이 한 일은 예를 들어 윌리엄스 주니어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인스타그램 계정 푸 샤이스티와 비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치하는 점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묘사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윌리엄스 시니어 라이트 워터스에 대해서도 온라인에 함께 찍힌 사진이 있고 주 신분증도 그 계정들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용의자인 로저스와 글로버에 대해서는 감시 카메라 영상과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진 롤렉스 시계나 펜던트 같은 물건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과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은 매우 특정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가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이들이 이른바 납치 강도 사건 이후에 그 물건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국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서 용의자들이 입고 있던 옷을 봤고 그 옷이 용의자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입고 있던 옷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소셜미디어 활동을 이용해서 용의자들의 신원과 납치 강도 사건 이후에 그들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되는 물건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는 그리고 저는 이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찌가 도난당했다고 주장된 바로 그 물건들을 들고 나와서 여기 내 체인이 있고 여기 또 다른 게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실제로 도난당했다고 주장된 보석류를 보여주면서 아직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이상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시계 같은 것들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그게 도난당한 것과 똑같아 보인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도난당한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계가 맞는지 아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 하나에 대해서는 아마 주빌리 밴드가 달린 롤렉스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롤렉스 종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그 롤렉스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같은 롤렉스를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음 사진에는 그 롤렉스의 박스와 서류 그리고 구매 영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특이할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사진들에 롤렉스와 몇몇 보석류가 전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푸샤이스티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아닙니다. 그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사진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증거를 분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변호사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내용을 분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흥미로운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히 하자면 그들은 모두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이건 정부 측의 사건 설명이고 정부 측의 증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 맞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 있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래드포드 정말 최고예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제시.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NBC 피콕에서도 시청 가능하며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네이션의 프로그램인 제시 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